지금 우리 일본을 무시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건너뛰고 싹 다 서울로 직행하는 거냔 말입니다.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터져 나온 이 비명 섞인 항의에 프랑스 사절단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만을 남겼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 열도를 그저 낡은 박물관 보듯 무심하게 지나치고 서울 청와대로 향한 진짜 이유, 일본이 밤새도록 미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며 한국의 앞길을 막으려 처절하게 발악했지만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만든 대체 불가능한 미래의 열쇠, 그리고 일본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한국만의 소름 돋는 설계도, 강대국들이 수백 년간 짜놓은 판을 통째로 갈아엎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이 정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냉혹하고도 위대한 현실, 그 전율 돋는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지던 그 순간을. 워싱턴은 동맹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고 660억 달러짜리 계약은 전화 한 통의 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치욕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이었죠. 하지만 그 배신이 없었다면 프랑스는 결코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파리의 전략가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50년간 미국이 단단히 걸어 잠갔던 그 빗장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저는 자크 베르니에입니다.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에서 20년간 전 세계 우라늄 공급망을 설계해온 에너지 안보 전략가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국가안보국의 핵심 자문역으로 에너지와 국방이 교차하는 가장 은밀한 지점에서 패권의 흐름을 읽어온 인물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이 단순한 우호 방문이라 보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뒤에 숨겨진 진짜 사건입니다. 2026년 초 워싱턴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거부한 한국을 향해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거론하며 핵연료 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의 외교적 마찰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의 심장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핵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연료의 공급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이 밸브를 잠그는 순간 한국의 잠수함 야망은 설계도 위에서 영원히 잠들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트럼프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협박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며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약점을 틀어쥐고 외교적 굴복을 강요하는 이 방식은 오커스 배신 이후 우리 프랑스가 뼈저리게 경험한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논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고립시켜버리겠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 논리의 균열을 내는 나라를 기억해왔죠.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이 청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안은 겉으로는 평범한 정상 외교였습니다. 언론은 한불 수교 기념과 문화 협력을 앞세워 보도했죠. 하지만 청와대 회담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크롱이 먼저 입을 열었죠. 한국 대통령이 묻기도 전에 마크롱이 먼저 패를 꺼내놓은 겁니다. 7.5% 전홍축 우라늄, 즉 에리유 기반의 원자로 기술 전술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멈칫했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기술 강국이 핵심 기술을 먼저 꺼내놓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선의 표시가 아니었죠. 그것은 프랑스가 한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30년 전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한국이 우리 프랑스의 고속열차 기술을 도입하려 했을 때
프랑스 기술진은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에 가두어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그저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시장으로만 보았던 거죠. 치사하고 오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가로막으면 우회했고 문을 잠그면 스스로 벽을 뚫었죠.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기술들을 한국은 기어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열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오만의 실력으로 깨부순 기술 독립전쟁이었죠. 그런데 2026년 청와대에서 그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0년 전에는 프랑스가 문을 잠갔는데 이제는 프랑스가 먼저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며 가장 깊숙한 기술의 비밀번호를 스스로 누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프랑스는 한국의 압도적인 양산 능력과 방산 제조 기술 없이는 유럽의 안보조차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30년 전 기술을 미끼로 갑질을 하던 프랑스가 이제는 제발 파트너가 되어달라며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제 7.5%라는 숫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에 사용하는 연료는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이 연료를 쓰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연료 한 방울도 넣지 못하는 구조에 갇히게 되죠. 잠수함을 띄울 때마다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30년짜리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7.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프랑스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이 농축도는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감시 기준을 완벽히 통과하죠. 무기 제조 의혹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인 ITAR의 통제 밖에 있죠. 한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인 핵잠수함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단단히 채워놓은 사슬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청와대 회담 이후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채굴부터 사용 후 연료 재처리까지 핵연료 전주기 기술 협력을 한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논의 자체가 충격이었죠. 50년간 이 분야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던 이야기가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랑스 최신의 핵잠수함 슈프랑급에 탑재된 K-15 가압수형 원자로가 한국이 구상 중인 5,000톤급 잠수함 선체와 기술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합의된 것도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의 언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유였죠.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행보는 워싱턴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의 결합은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새로운 안보 블록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말입니다. 워싱턴은 당황했습니다. 트럼프가 협박의 카드로 꺼내든 원자력 협정이 오히려 한국을 미국의 품 밖으로 밀어내는 역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대국의 오만이 부른 자충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당장 잠수함이 바다를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핵연료를 끊겠다고 협박하던 바로 그 순간 세계 핵기술 강국 프랑스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손을 든 겁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려 하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50년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금기의 문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앞에서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목에 사슬을 채우려 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청와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전에는 프랑스가 문을 잠갔지만 이제는 프랑스가 청와대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바뀌어 왔죠.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테이블 위에서. 그리고 지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한국의 이름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마크롱은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프랑스와 더 가까운 일본을 왜 그저 지나쳐버린 걸까요? 그 답은 제가 직접 추적한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마크롱이 일본 열도를 낡은 골동품점 보듯 스쳐 지나가고 한국으로 직행한 이유, 그 비정한 일본 패싱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기대했습니다. 마크롱이 도쿄에서 진지하게 마주 앉아줄 거라고. 하지만 마크롱의 일본 방문 일정표를 받아든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의전 행사, 문화 교류, 형식적인 악수. 도쿄의 일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행 비행기에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타고 있었죠. 유럽판 오픈 AI로 불리는 미스트랄 AI의 수장, 양자 컴퓨터 분야의 선구자 파스칼의 핵심 인사들, 유럽의 미래를 짊어진 기술 엘리트들이 도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한국으로 향한 겁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 피가로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뇌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의 심장을 선택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냉혹한 선고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도쿄와 한국의 데이터를 수년째 비교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팔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독일 전차는 부품이 없어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 일본 잠수함은 성능보다 정치적 명분에 매몰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각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찍어내는 나라, 주문하면 납기를 지키는 나라, 말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놓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유럽이 무기를 사고 싶어도 공장이 멈춘 유럽 대신 한국의 도크를 쳐다보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마크롱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자리를 아십니까? 삼성 회장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도쿄에서 정치인들과 맹물 같은 악수를 나누던 마크롱이 한국에서는 반도체 황제와 마주 앉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바로 HBM 반도체 독점 공급 문제였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미스트랄 AI의 알고리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구동할 이 반도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 위의 수식에 불과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미스트랄 AI 측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HBM 없이는 우리의 AI도 유령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프랑스의 뇌와 한국의 심장이 결합하는 순간 미국과 중국의 기술 독주에 맞설 거대한 동맹이 탄생하는 겁니다. 소프트뱅크를 앞세운 일본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반도체 공급망의 현실 앞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죠. 일본이 이 소식을 접한 것은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즉각 프랑스 측에 항해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시사하면 동북아의 균형이 깨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필사적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의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였으니까요.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은 회의만 2년을 하지만 한국은 결과물을 2개월 만에 낸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게 전부였죠. 일본의 로비는 실리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이제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진검승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초 세계 바다를 주름잡던 강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으나 이제 전장에는 오직 두 나라의 깃발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가장 먼저 이 거대한 흐름에서 비참하게 밀려난 것은 한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이었습니다. 기술의 정점이라 자부하던 화려한 이름표 뒤로 잠수함 수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성능 데이터까지 조작했다는 추잡한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를 담보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신뢰를 잃은 일본은 결국 서류 심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며 경기장 밖으로 영구히 쫓겨나고 말았죠.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잠수함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독일과 그 견고한 성벽을 정조준한 대한민국만이 남았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쌓아온 수세기의 전통과 신뢰를 앞세워 여전히 이 거대한 판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정교한 기술력과 오랜 운영 실적은 캐나다 국방부조차 쉽게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하지만 이 철옹성 같은 전통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무서운 추격을 허용하는 틈이 되기도 했죠. 캐나다의 시급한 요구에 맞춘 설계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독일 특유의 느릿한 행정력은 한시가 급한 현장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판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것이 바로 한국의 잠수함이었습니다. 도면 속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해를 누비며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검증된 실체를 내놓은 것이죠. 여기에 더해 단순히 무기만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수만 명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기술의 정수까지 통째로 이전하겠다는 한국만의 파격적인 제안은 독일의 오만했던 계산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히고 일본을 지나쳐 서울로 직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히토류와 핵심 광물을 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합니다. 공급을 끊겠다, 수출을 제한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서방을 흔들어왔죠.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광물은 그냥 광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배터리로, 첨단 소재로, 반도체 원료로 정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리고 그 정련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같은 한국 기업들의 초정밀 정련 기술 없이는 중국의 광산도 결국 쓸모없는 흙덩이 신세가 됩니다. 중국이 히토류로 세상을 협박하지만 정작 그 히토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는 거죠.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중국을 이길 유일한 전략적 열쇠로 낙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이 구도를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마크롱 방한 이후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의 공급망에 올라탔다. 우리는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했다고 말입니다. 구경꾼. 가혹한 표현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마크롱에게 과거의 예우를 기대했지만 마크롱은 한국에서 미래의 생존을 얻어갔습니다. 도쿄의 시계는 멈춰 있었고 한국의 엔진은 이미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냉혹한 질문이 남습니다. 프랑스 하나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이토록 충격적이라면 전 세계의 동맹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토가 중동의 왕정들이 G7이 한국의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만이 가진 단 하나의 압도적인 무기가 있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였습니다. 나토가 손을 내밀었고 중동의 왕정들이 러브콜을 보냈으며 G7은 한국 없이는 회의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실력으로 일궈낸 필연이었죠. 먼저 나토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탈퇴를 시사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안보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미국이 빠진 나토는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죠.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패닉 속에서 나토가 찾은 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단순한 아시아 파트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토는 한국을 AP4, 즉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가운데서도 상설 이사회의 핵심 허브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의사결정 테이블에 한국이 실질적인 멤버로 앉게 된다는 뜻이었죠.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나라를 지켜낸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안보를 논의하는 테이블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구호물자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유럽의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같은 외부인이 오히려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26년 에비앙 정상회의에 한국을 사실상 상시 멤버급으로 초대한 겁니다. G7 회원국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아니라 규칙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에비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없는 G7은 단순한 노인들의 회의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냉혹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규칙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커스, 즉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뭉친 안보 동맹까지 한국의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오커스는 설계도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차세대 잠수함, 첨단 드론. 구상은 화려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전용으로 대량 양산할 공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공장들은 냉전 이후 수십 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며 핵심 제조 역량이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말할 것도 없었죠. 설계도는 있는데 물건을 못 찍어내는 겁니다. 전쟁은 설계도로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결국 오커스가 찾은 답도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즉각 양산 가능한 엔지니어링 라인을 보유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죠.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제조 라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동의 움직임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냉정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없는 중동의 안보 공백을 누가 메울 수 있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죠. 공식 명칭은 중동전략동맹, 즉 메사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중동판 나토라 부르는 이 거대한 안보 블록의 중심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대신할 기술 파트너로 한국이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처럼 문서 하나로 딱 서명된 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천궁투를 수조 원 규모로 사들이며 자국의 방어체계 심장을 한국제 표준으로 맞추기 시작했죠. 단순한 무기 쇼핑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한국 기술로 교체한 겁니다. 알자지라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은 더 이상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목매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산 방패를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프랑스가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UAE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UAE가 라팔 F5 도입 협상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주권, 즉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프랑스는 거부했죠. 자국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인데 무장 하나 바꾸는 것도 프랑스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의 UAE는 폭발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UAE가 프랑스에 투자하려던 막대한 자금의 향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금이 쏠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아직 최종 서명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UAE 장관의 입에서 한국의 KF-21이 대안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업계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KF-21은 달랐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직접 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유연성을 제공했죠. 미션 컴퓨터의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자주권까지 함께 건넨 겁니다. UAE와 한국이 체결한 방산 협력 규모는 45조 원에 달합니다. 무기 공동 개발, 기술 이전이 포함된 이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죠. 중동의 안보 설계를 함께 그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서방의 전통 강자들은 무기를 팔면서 종속을 강요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자주권까지 함께 건넸죠.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동맹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기 하나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서방이 결성한 경제방어 공동체의 핵심에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서구 문명도 멈춥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비상시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를 우선 배급받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양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의 전기차도 전투기도 통신망도 멈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거죠. 과거의 동맹이 이념으로 묶였다면 지금의 동맹은 한국산 부품으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방의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안보 회로가 모이는 중앙통제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무기를 만드는 속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 기술을 나누는 통 큰 결단.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한국의 공장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납기를 맞추지 못해 허둥댈 때 한국은 조용히 납기보다 먼저 물건을 찍어내고 있었죠. 미국이 3년을 달라고 할 때 한국은 6주 만에 배달하는 그 압도적인 제조 속도의 비밀, 그것이 전 세계 동맹이 한국의 줄을 서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유럽에게 희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을 배달했죠.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유럽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2026년 초 중동의 전장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숫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96.7%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파상 공세 속에서 한국의 천궁2가 기록한 실전 요격률이었죠. 30발이 날아왔고 29발이 격추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실제 미사일을 상대로 기록한 실제 데이터였죠. 이 숫자가 유럽 군부에 도달하는 데는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보고서가 돌았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의 전화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잦은 오류를 보여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고정식 발사대가 많아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한번 배치하면 위치가 노출되고 적의 표적이 되는 구조였죠. 반면 천궁2는 모든 시스템이 차량화되어 있습니다. 쏘고 나서 수분 내에 위치를 옮길 수 있죠. 쏘고 사라지는 능력. 이것이 96.7%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유럽 군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지키려면 미국에 빌지 말고 한국에 주문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천궁2보다 더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제조 속도였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부품 수급난을 이유로 미사일 한 발을 인도하는데 3년을 달라고 버티고 있을 때 한국은 단 6주 만에 완제품을 찍어내어 배에 실었습니다. 3년과 6주. 같은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이 한국의 공장 라인을 현대판 마법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는 왕관은 이제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충격이 가장 먼저 현실로 나타난 곳이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군대를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K2 전차가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폴란드 장교들이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보다 무려 3개월이나 일찍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왔으니 혹시 중고품을 보낸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갓 생산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방산업계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약속보다 빠른 납기, 새 것보다 더 새 것 같은 품질. 이것이 한국 방산의 민낯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루마니아와 발트 3국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전역의 군사교범이 한국 무기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죠. 러시아를 막으려면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된 겁니다. 독일 언론 도이체 벨레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독일의 콧대가 꺾였다. 폴란드의 들판을 달리는 것은 독일 전차가 아니라 한국의 흑표다. 우리는 기술을 논했지만 한국은 승리를 배달했다고 말입니다.
자존심 강한 독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유럽 군부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능과 속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무기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발사 자체가 힘든 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죠. 자국 영토를 지키는 무기인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구조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를 제공했죠. 미국의 정보 통제와 간섭 없이 동맹국끼리 실시간 합동작전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수십 년간 주권에 목말랐던 유럽 국가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음이었죠. 무기를 사면서 자주권까지 함께 얻는 거래. 이것이 한국 방산이 유럽을 사로잡은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무기만 팔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사꾼이 아니었죠. 폴란드와 루마니아 현지에 직접 거대한 정비창을 지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정비 기술을 통째로 전수했습니다. 무기를 사는 순간 그 나라의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살아나는 동반 성장 모델이었죠.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군림하면서도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향후 40년간 무기 체계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해주는 구독형 안보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한국이 40년 동안 옆에서 함께 진화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넷플릭스처럼 안보를 구독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공급망에 안보 생명줄을 연결했습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평화를 손에 넣은 거죠. 나토의 심장부 브뤼셀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유럽 군대는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기름칠도 못한다고 말이죠. 10년 전이라면 누군가 이 말을 했을 때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현실입니다. 유럽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유럽의 하늘과 땅을 책임지게 된 이 이야기에는 아직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연료가 없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연료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또 한 번 경악하게 될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정유 시장의 8%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유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름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천만에요. 원유는 그저 검은 액체일 뿐입니다. 그것을 현대 문명의 혈액인 연료로 바꾸는 심장이 멈춘다면 산유국들의 부도 미국의 함대도 순식간에 고철로 변합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우라늄 공급망을 설계하면서 에너지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나라는 중동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정유 시장의 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연금술에 있습니다. 원유를 사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파는 겁니다. 울산과 여수의 정유단지, 이곳이 바로 그 연금술의 본거지입니다. 이 두 도시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순간 전 세계 물류의 10%가 즉각 마비된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이제 시추권이 아니라 정제권의 문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기름 세탁소를 운영하며 글로벌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말이죠. 기름 세탁소라는 표현이 좀 투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렴한 중진류를 사와서 가장 비싼 휘발유와 항공유로 뽑아내는 기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유한 지상유전 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20년을 따라와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미국 정유업계는 한숨을 쉽니다. 우리는 환경 규제와 노후 시설에 막혀 있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정유 공장으로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을 집어삼켰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68.6%가 한국산입니다. 잠깐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작전을 펼치고 미 공군의 스텔스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한국 정유 공장의 밸브가 열려야만 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이 사실상 한국의 정유 설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펜타곤의 가장 뼈아픈 비밀이죠.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를 더 내라며 으름장을 놓을 때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항공유 공급이 끊기면 우리 전투기가 뜨지 못한다고 말이죠. 호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주는 스스로 자국 내 정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전적으로 외부에 맡긴 겁니다. 그 공백의 25% 이상을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호주의 자동차와 트럭 4대 중 1대는 한국산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호주 경제는 일주일 만에 19세기 마차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커스의 핵심 파트너인 호주가 사실상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생명줄을 대고 있는 셈이죠. 이쯤 되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의 안보 비용을 더 내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미국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연료는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보며 역시 일본의 외교력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선박 추적 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그 배는 일본 선주 소유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배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인도와 동남아로 수출되는 한국 정유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일본은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자기 배라고 자랑한 셈이죠. 한국 기업이 만든 기름을 일본 배에 실업하는 구조인데 일본은 자신들의 외교력 덕분이라며 뿌듯해했던 겁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였습니다. 미 하원 의원단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죠. 보통이라면 한국이 쩔쩔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호르무즈 불안으로 기름값이 올라 우리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니 미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한 겁니다. 청구서를 내밀러 온 미국 의원들이 오히려 한국의 역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외교 협상이란 이런 겁니다. 을인 척하면 을이 되고 갑처럼 행동하면 갑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 협상 테이블에서 갑처럼 행동할 근거를 가진 나라가 되었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이 미 의원들에게 건넨 비공식 문서에는 냉혹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산 항공유 공급이 10%만 줄어도 미 본토 공항의 국내선 절반이 결항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미 의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중동은 기름을 가졌고 미국은 무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연금술사의 손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유 밸브를 잠그는 것은 현대 문명의 전원을 끄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기름을 가공하고 배급하는 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작은 정유 단지에서 세계 경제의 혈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된 데는 중동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 6개국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비상시 원유를 한국에 최우선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로비했지만 중동의 왕정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줄 천궁2, 땅을 지켜줄 K2 전차, 그리고 기술을 함께 나눌 진정한 혈맹이었죠. 한국은 무기도 팔고 에너지도 가공하고 안보도 책임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에너지 전쟁에서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승리한 방식이었습니다. 20세기 유럽을 구한 것은 미국의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무너지는 서구를 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공장 엔진 소리입니다. 이 문장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직접 추적한 숫자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은 멈췄고 공장은 늙었으며 정치는 분열되었죠. 독일이 자랑하던 인더스트리 4.0은 구호에 그쳤고 프랑스의 제조업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에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물건을 파는 방식이 아니었죠. 한국은 유럽 현지 공장들의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불량률을 자동으로 감지하며 생산 라인 전체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독일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스마트 제조의 완성판을 한국이 먼저 실현해서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럽의 공장들은 한국의 인공지능이 내리는 지시대로 움직이는 한국산 뇌를 가진 기계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유럽의 공장들이 이제 한국이 짜준 알고리즘의 명령을 받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전 세계 인프라의 운영체제를 공급하며 서구 경제의 구조를 자신들의 표준에 맞게 재편하고 있다고 말이죠. 운영체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컴퓨터를 어느 회사가 만들었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장악한 쪽이 진짜 주인이죠. 한국은 지금 유럽 경제의 운영체제를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누군가 이 말을 했을 때 비웃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땅이니 우리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당장 겨울을 날 수 없다며 한국 기업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멘트를 붓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 시티 행정망과 초고속 전산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하는 방식이죠. 전력, 수도, 교통을 하나의 인공지능망으로 관리해 도시 운영 효율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한국의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럽 전체 공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죠. 유럽 최대 금융그룹 BNP 파리바가 수십조 원을 한국의 산업 프로젝트에 선제 투입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BNP 파리바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금융의 심장입니다. 그런 기관이 금을 팔고 한국 방산 및 기술 채권을 사들이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죠. 전쟁과 위기 속에서 금보다 확실한 안전자산은 한국에 멈추지 않는 제조 라인이라고 말이죠. 이제 원화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실물 담보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역사의 유럽 금융 엘리트들이 한국에 베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폐허에서 정점국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과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식 모델이 아닌 한국식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7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이 기적의 공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재건 방정식으로 자리 잡았죠. 부서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법을 온몸으로 아는 나라. 그 경험 자체가 한국의 가장 강력한 수출품이 된 겁니다. 서구의 엘리트들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마지막 동반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기술도 어느 나라에나 조금씩은 있죠. 하지만 그 돈과 기술을 가치 있게 만들 실력과 속도, 그리고 신뢰가 동시에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였습니다.
땅과 바다와 공장을 넘어 이제 시선을 하늘로 올려보십시오. 인공지능의 뇌를 깨어있게 하는 심장, 그리고 달 기지를 건설할 로봇의 손. 그 모든 것의 중심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기초과학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론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그저 종이 위의 낙서일 뿐이죠. 저는 에너지 전략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나라의 기술력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우주가 새로운 영토가 되는 시대, 그 모든 설계도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먼저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기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챗GPT 하나가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 웬만한 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준이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AI도 이 문제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그것을 돌릴 전기가 없는 겁니다. 이 난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일반 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안가나 강가에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SMR은 공기 냉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대 원전보다 안전하면서도 필요한 곳. 어디에나 세울 수 있는 이 기술에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뇌는 미국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뇌를 깨어있게 하는 심장은 한국산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와이어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알고리즘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실체로 구현하는 하드웨어의 신은 이제 한국에 거주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야망은 지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가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필수 파트너로 낙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는 한국의 건설 로봇과 초고속 통신 기술이 없다면 달 기지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나사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달에서 생존을 고민하지만 한국인들은 생산을 고민한다. 그들의 자동화 건축 기술은 우리가 20년 뒤에나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면 한국은 그 길 끝에 인류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구 밖에서 가장 먼저 울려 퍼질 소리는 미국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로봇의 정교한 구동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구름이 끼고 밤이 되고 모래폭풍이 몰아치면 기존의 광학 위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SAR 위성, 즉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은 다릅니다. 구름도 밤도 모래폭풍도 이 위성 앞에서는 장막이 되지 못합니다. 24시간 전 세계를 센티미터 단위로 감시하는 이 기술의 나토와 중동 국가들이 열광하고 있죠. 미국의 눈인 광학 위성이 감길 때 한국의 눈인 SAR 위성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중동 전쟁터에서 한국의 SAR 위성 데이터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 정보 주권의 무게추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그런데 한국이 정복한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양자의 세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초에 해치우는 기계입니다. 인류의 계산 능력을 수억 배 끌어올리는 혁명이죠.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이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론을 실제 제품으로 찍어낼 초정밀 나노 제조 기술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잉태된 꿈이 한국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양자 컴퓨터를 상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드디어 등장했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양자 기술은 컴퓨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는 RSA 암호화 체계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정부 기밀도 금융 거래도 군사 통신도 순식간에 뚫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의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은 물리적 법칙상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급 해킹 시도를 완벽히 차단하는 이 기술이 유럽 정보망의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이 한국 기술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디지털 주권이 무너질 위기에서 유럽을 구한 것은 미국의 방화벽이 아니라 한국의 양자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땅 위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파리와 런던의 유서 깊은 거리 위를 한국의 수소 트램이 달리고 그 하늘을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가로지르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반 전기차는 장거리 물류에 한계가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길고 추운 날씨에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한국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의 장거리 물류망이 한국산 수소 기술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노후화된 유럽의 교통망을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솔루션을 오직 한국만이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입자의 세계까지. 한국은 이제 모든 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우주를 개척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한국을 일궈낸 그 세대의 이야기가 모든 기술의 뿌리였죠. 저는 평생 패권을 설계해왔습니다. 우라늄이 어느 나라의 손을 거쳐 어느 함대의 심장을 채우는지, 어느 나라의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지를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한국 앞에서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패권의 공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세상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50년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의 불길이 꺼지고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구호물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7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거꾸로 강대국들의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신화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차가운 독일 탄광 깊숙한 곳에서 석탄을 캐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건물을 올리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이국당 병원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진짜 원료였죠. 그 피땀이 공장이 되고 공장이 기술이 되고